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가에서 2024년도 올해 유망한 종목이라고 꼽은 에스테틱 피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증권가에서 유망주라고 꼽은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게 시장에다가 개인 투자자들 보고 결국 이제 주식을 사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유망주라고 얘기하고 추천 주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종목인지, 독이 되는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증권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종목을 줄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왜? 개인 투자자는 고객이 아니니까. 애널리스트들의 고객은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 개인들 보라고 리포트를 발행하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것을 이미 알면서 시장에다가 정보를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기업, 유망주 세 개의 기업을 일단 적정 주가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제가 꼽은 유망주는 뭘까? 요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당하지 말자. 네, 그 방송입니다. 자, 첫 번째 꼽은 게 이제 메디톡스를 꼽고 있죠. 메디톡스는 이제 그 에스테틱 피부 관련된 그 보톡스 쪽에서는 뭐 항상 손꼽히는 종목이고 지금 이게 지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랑 휴젤이랑 보톡스 그 균주를 가지고 지금 소송전에 지금 있는데 아무튼 얘네가 자기가 자체 자기의 어떤 균주를 가지고 대웅제약과 휴젤이 개조 내지는 네, 아무튼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톡스 업체들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을 같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 보톡스가 주력이니까 보톡스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톡스는 그 브랜드 이름이고 원래는 이제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합니다. A형 독소. 이게 독이죠. 원래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생화학 무기로 이게 개발이 됐다가 거기서 이것이 이제 어떤 환자의 눈 떨림, 이게 눈이 막 떨리고 막 그랬나 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독을 좀 넣어가지고 그 근육을 좀 마비를 시켰더니 나중에 피부가 좋아지는 사실을 알고 사실 보톡스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법 해석이 참 이게 좀 복잡해요. 이 균주가 이게 생화학 무기로 만들었던 것에 주인이 없어요. 근데 서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법에 대한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해외에 뭐 판매라든지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일단은 세계 최초로 액상 보툴리눔 A 독소 이너톡스를 개발해서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메디톡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미국에다가 뭐 신청한 것이 통과가 못했어요. 그 공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을 좀 받을 지금 상황인데 이게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게 자료가 좀 미비해서 미국 FDA 품목 허가 신청을 미국에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어요. 자, 사용처는 일단은 뭐 일단 눈에 있는 경련.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 많이 쓰죠. 눈가 주름, 사각턱, 종아리 미용, 성형 시술, 또 다한증에도 쓰이고 소아 뇌성 마비에도 쓰입니다. 일단 주력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녹스라고 그래가지고 메디톡스의 이제 제품명 수출명입니다. 수출 국가가 총 이제 24개 국가가 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톡스 쪽에서의 매출액은 메디톡스가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고 2026년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진출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추가적인 대형 시장이잖아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좀 높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뉴럭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중저가 통신이에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에스테틱도 이제 중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뭐 실적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보톡스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국내 제품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 한 번 맞으면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자기 외모 가꾸는 거에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 10만 원 안팎의 제품을 마다하고 그보다 더 싼 거를 쓰겠다. 과연 이게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 친구가 이제 피부과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묻는 편이에요. 가장 비싼 게 이제 독일제인가 그인데 한 20만 원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국내는 10만 원 미만, 9만 원대 이렇게 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대웅제하고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민사 소송 준비를 지금 중에 있죠. 지금 이게 형사 소송은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메디톡스가 사실상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민사 소송이 남았는데 형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패소를 했다면 민사 소송도 조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긴다면 뭐냐면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이름이 나보타예요. 이걸 국내 내수 시장에서 판매 금지가 되는 거고 또 미국 파트너사의 에볼리향 수출에 대해서는 이걸 또 기술료를 한 10% 정도 지급받는 그런 조건인데 이겼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실적이 앞으로 추정 실적이 이제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휴젤과도 좀 전쟁을 하죠. 균주 절도 개조 관련된 이제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최종 판결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걸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메디톡스가 지면은 어떡하냐. 대웅제약이 지면 어떡하냐. 휴젤이 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언뜻 손이 안 가요. 개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 워낙 달라가지고 다양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도 여기서 되게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다? 메디톡스 편을 드는 애널들이 있고 대웅제약 편을 드는 애널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메디톡스 실적을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해서 저는 이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뭐 유망주 맞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실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피부과에는 다녀서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적자가 폭이 이렇게 크게 났고 그리고 수익성도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연간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전혀 투자 가치를 못 느끼는 종목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러한 과거의 실적을 좀 보였다. 신뢰할 수 없는 실적을 메디톡스는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최근에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분기 때 67% 역성장, 2분기 8% 역성장, 3분기 75%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적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그 직전 연도에는 영업 외에 순이익이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되지 않는 순이익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순이익 성장률은 더 크게 역성장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적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고요. 이 보톡스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왜냐면 보톡스는 영구적인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 맞으면은 효과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위 이제 교체 주기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꾸준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고령화 때문에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해요. 꾸준한 수요와 증가하는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실적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차마 눈 뜨고는 못 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 실적 보면은 원래 유망주들은요 과거 실적도 깔끔해요. 예? 특별한 게 없으면. 근데 이건 생산재도 아니고 소비재가 이러한 실적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이건 실적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어찌 됐든.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1%의 역성장이 했습니다. 성장률도 낮죠. 외형 성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 관리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유망주라고 나온 거예요. 자, 분기 실적은 더 형편없죠. 전년 대비 69%의 EPS 주당 순이익이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다 양보하고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가가 유망주라고 얘기한 것은 2026년, 2024년도 유망주라고 얘기한 것은 뭐 올해부터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볼게요. 일단은 매출 현황을 보니까 수출 비중이 좀 높았네요. 수출액은 높았고 내수는 약간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전체 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볼게요. 자, 4분기 실적이 전년에, 지난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1%면은 좋았던 건데 지금 수익성이 18%로 떨어지니까 4분기 때 실적이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 역성장 할 것 같다. 자, 이것도 그냥 양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슈를 좀 볼게요. 얘네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호재성 이슈는 뭐냐면은 두바이에 이제 진출을 한다. 그래서 두바이에다가 국내 최초로 해외에다가 공장을 이제 짓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중동 지역을 이제 앞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거고, 국내 최초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2023년도 10월달에 오송 2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그 FDA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선진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은 해외 국가별 진출 전략,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거 2공장인데 3공장까지 만들게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생산 기지 활용할,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네, 해외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증권가들이 메디톡스가 유망주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추천한 건데, 이게 실적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연평균 17%의 성장률, 영업이익도 연평균 17% 성장한다. 그러려면요, 이게 만약에 유망주라고 한다면 PR이 극도로 낮아야 돼요. 이게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높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고요. 메디톡스의 현재 주가 상황과 비교했을 때 주가 대비 고성장이냐, 이걸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비싸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 대비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무튼 연평균 17%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를 볼게요.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죠. 주당 순이익도 연평균 17%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한 17%씩 증가하네요. 자, 아무튼 17%가 증가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가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성장이 한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웅제약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대웅제약이 보톡스를 내수에 판매 금지가 되면은 메디톡스의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것이 여기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또 대웅제약이 미국에 있는 에블루스 쪽에다가 수출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받는 매출액의 경상기술료 10%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여기 실적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형사소송에서 졌어요, 메디톡스가. 그럼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을 기반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가 될 텐데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의 승소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낙관적인 지금 실적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현재 주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만드는 거는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어디서 속아 넘어가느냐? 스토리에 속아요. 두 번째, 뭐에 대해 속는다? 가격에 속아요. 스토리 보고 그럴싸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면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가가 떡밥을 개인들한테 던지는 이유가 제발 좀 사줘라. 그래야지 우리 기관 투자자, 우리의 사랑스러운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고객들이 비싸게 팔게끔 너희들이 와서 좀 거래량 좀 늘려줘라. 떠넘기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떠넘기는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17%의 성장이 되려면요. 적정 주가는 한 15 정도, 17보다는 좀 낮게. 왜?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적정 PR은 17보다 낮은 숫자를 매기는 게 맞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SK증권하고 대신증권이 38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지금 사면은 138%가 오른대요. 그러면 이 38만 원에 대해서 이걸 PR로 환산하면 돼요. 환산했던 PR이 70입니다. 이건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건? 이건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기꾼 놈들이에요, 이거. 아니,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면요. 저는 이거 PR을 15밖에 못 주겠어요. 15밖에 못 주겠어요, 이걸. 그럼 주가가 지금 81,600원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이게. 70을 준다고요? 저는 여기 SK증권하고 대신증권에 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 그놈들 불러다가 야, 니놈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3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야, PR로 환산하니까 70이야. 왜 70인지를 설명해봐. 니들 돈 먹었지? 전 그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불쾌해요. 진짜 불쾌합니다. 개인들이 이거 믿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증권사 목표가가 지금 여기에 PR 70이 여기에. 이것도 많아요, 지금.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지금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PR 이렇게 줘야 돼, 얘들. 여기, 이렇게 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줘야 돼요. 여기 8, 17과 8 사이에 한 15 정도? 15 정도 주는 게 맞아요. 성장률이 이거니까. 이렇게 주는 게 맞는데, 70을 준다고? 그러면서 떠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2026년도에 미국과 유럽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매출액이 폭발할 것 같습니까? 그 유럽과 미국에는 보톡스가 없나요? 보톡스 업체들이? 세계적인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쪽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거기 점유율이 11%예요. 근데 메디톡스가 후발주자로 진출해가지고, 뒤늦게 이제서야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실적을 거두면 얼마나 거둔다고, 그걸 가지고, 이 핑계를 대면서 2026년도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심지어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얼마 전도 지금 까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까였잖아요. 까여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기술력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를 70으로 준다고? 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전 애널리스트 그 두 놈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네. 인간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개인들이 여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종목들은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했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독이에요, 독. 그래서 톡수를 만드나 봐요. 자, 이 부분 얘기하고, 자, 대웅제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메디톡스하고 소송전에 걸려있는 제약회사
제약들은 대웅제약 편입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또 제약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은 제약 그 대웅제약 편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웅제약은 국내 4위 제약사예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얘들은 이제 우리나라 톡신을 최초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나보타. 그래서 메디톡스보다 기술력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유통업체죠, 에블루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 판매 국가를 지금 늘리면서 시장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점유율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한 1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블루스가 보톡스에 대한 판권을 보유한 지역이 미국, 유럽, 캐나다, 그리고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일본, 아무튼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걸로 기대가 되는 이제 중국 시장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까다롭대요. 이게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대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에블루스하고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다시 이제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3년 계약 갱신해 가지고 계약금 3,357억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나보타 쪽에서는 이제 얘들 보톡스 이름이 나보타입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공장까지 가동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쪽에 에블루스하고는 좀 상당히 좀 이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에블루스의 앞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했을 때 3공장이 가동이 될 경우 이 톡신에 대한 생산량이 지금 현재 대비 26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일단 세계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편도통 치료제 특허까지 획득을 해가지고 치료 시장 진입까지도 됐다.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기술력이 좀 더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제약회사고 그쪽에 오랫동안 이제 제약을 연구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개발 능력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른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이 에블루스가 대웅제약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웃긴 게 메디톡스가 에블루스의 또 대주주예요. 5점 몇 프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에블루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해요. 자기의 대주주인 메디톡스하고는 지금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하고 소송을 걸고 있는데 또 대웅제약하고는 파트너십이 있고, 아무튼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웃기더라고요. 자, 대웅제약의 나보타 매출을 보면은 일단 메디톡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메디톡스 매출액은 한 2천억 가량이 좀 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2천억 정도가 넘죠. 물론 여기 필러 매출도 좀 들어가 있지만은 필러가 주력은 아니니까 대략 한 2천억이라고 보고, 대웅제약은 2023년도 보니까 1,500억이 조금 안 되는 1,4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이제 해외 이제 진출 속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증가할 걸로 업계는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260%나 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 실적을 보면, 최근에 실적을 보면 매출 성장은 연평균 6%에 그쳤는데 영업이익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연평균 35%씩 올라갔습니다. 이때 뭔가 연구 개발 비용을 많이 썼던 모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량 신약이 출시가 되니까 연구 개발 비용은 떨어지고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게 의사 처방 건수가 좀 감소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제약 쪽은 코로나 때가 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익성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분기 실적을 최근에 좀 볼게요. 네, 매출액은 뭐 8, 9% 정도 수준으로 뭐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였고, 영업이익이 약간 뭐 들쑥날쑥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일단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6%의 높은 성장이 나왔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과 상관없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제약회사들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 원료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다 보기 때문에 외화 보유액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막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 좀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신약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원료 의약품 다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 다 사오는 거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좀 노출도가 좀 심하다.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지금 뭐 4분기 그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했는지가 금융소득인지 아니면 환율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다들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잠정 실적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83%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실적으로서의 이거는 인정을 못 받죠.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 외 이익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톨리움 톡신은 별도의 매출에다가는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여기 기타 항목에다가 일단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일반 의약품과 톡신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뜨고 있는 게 이 팩스크루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주력 신제품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적 견인이 좀 크게 일어나고, 보톨리움 톡신하고 팩스클루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팩스클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그 1등이 뭐냐면 HK 이노엔의 K캡이거든요. 여기 이제 경쟁 제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잡으려고 아마 이제 마케팅 활동을 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적 전망을 좀 볼게요. 증권가들이 유망주라고 얘기했으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어야겠죠? 어라? 근데 이게 뭐예요? 매출 성장률이 앞으로 2025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12%밖에 안 되네요. 톡신이고 뭐고 간에 이러한 성장률은, 이러한 종목들은 유망주라고 얘기를 떠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증권부 기자들이나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뭐 예전부터 기레기라고 얘기하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는 그쪽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유망주예요? 이건 투자 가치가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기업을 유망주라고 떠들면요, 정말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저도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얘기 다 하고 앞으로 뭐 신약 개발하고 뭐 파이프라인 뭐 꽂혀 있고 막 수많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적표 갖고 와봐. 그냥 성적표가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낙관적인 숫자로 기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것들이. 왜냐? 종목을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숫자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꼽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을 가져가지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은 2024년도와 2025년도 성장률 보니까 11%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대충 영업이익 성장률을 일단 따지겠습니다. 뭐 이거나 똑같으니까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11이냐 10이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얼마로 설정했냐면 16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 보고 야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37% 있으니까 빨리 사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적정 주가를 PR로 환산하면 19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성장률이, 이러한 영업이익 성장률이
실제로는 낙관적인 수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보다 살짝만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보다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PR은 이 성장률보다 낮은 숫자를 기재를 합니다. 즉 성장률이 10이다. 그러면 10, 11이나 10 정도를 보통 합니다. 근데 19를 부여했어요. 이 종목이 뭐 금수저 종목도 아니고 왜 19가 돼야 될까요? 왜 성장률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요? 대웅제약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프리미엄은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의 실적 성장률이 워낙, 지금은 별로지만 미래의 실적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성장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부여해서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성장 가치가 지금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PR을 19로 했다? 개인 투자 꼬시는 거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사의 평균 PR이 14예요. 근데 대웅제약은 왜 19로 주냐 이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 엿장수예요, 지금. 엿장수가 와가지고, 이것은, 이 종목은 16만 원이야. PR 19야, 19. 왜 19가 돼야 돼요? 그건 몰라. 그건 묻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 기업의 적정 PR은 19야. 이제, 엿장수죠, 그냥 엿장수. 이런 종목은 피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 성공률이,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하려면은 최소한 연간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야 돼요. 100%를 목표로 하는데 하다 보면 기업들이 별놈의 사고들이 다 터집니다. 저도 좀 어처구니 없는 막 그런 거.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인명사고가 터져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또 한 종목은 거기서 사망사고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죠? 그 시설물들을 막 1,000억을 주고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쓰는 종목이 생겨요. 어떤 종목은 막 지붕이 붕괴돼가지고 크레인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뭐 6개월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요. 그러니까 100% 성공할 거라고 했던 종목들도 이런 사건 사고로 제가 3년 동안에 적중률이 80% 정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는 100% 성공을 꿈꾸고 했는데 플러스로 매도했던 게 80%니까 실패율이 20%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80%가 되니까 평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0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실패한 종목들. 별의별 실적 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나마 80%가 되니까 평균 수익률이 지금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50%가 되는데 연간 평균 수익률이 50%라는 얘기죠. 그나마 80%가 되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불확실한 종목을 사면요. 그 평균 그 적중률이 떨어져요. 상승 적중률이. 그 승률이라고 얘기하죠. 절반이죠, 절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아까와 같은 저도 100%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는 결국 실패를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주가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메디톡스는 이거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지금 이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성공 승률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우연히 실수로 샀다고 쳐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도 한 5% 올라가면 그냥 매도 칠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논리가 없어. 뭐 이런 생각. 떨어지면 아유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냥 손절할 겁니다. 우리는 손절하지 말아야 될 확신을 갖고 있는 완벽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갈게요. 메디톡스하고 지금 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휴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보톡스 종목이라고 꼽히는 게 지금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로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유망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웅제약이야? 11로 계산할까요? 예, 92,000원. 볼게요. 대웅제약. 예, 적정 주가 92,000원입니다. 여기. 여기네요. 여기가 적정 주가. 유망주라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다시 원복해 놓을게요. 휴젤 볼게요. 이쪽도 똑같아요. 메디톡스하고 똑같이 이제 보톨리눔 톡신 만들고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톡스하고는 톡신 균주 절도 이름이 있네. 균주 절도 및 개조 관련된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휴젤이 패소하게 된다면은 수입도 안 되고 뭐 중지 명령 때문에 미국행이 좌절되고 원고 측의 거액의 합의금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죠. 지금 휴젤을 메디톡스가 압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메디톡스가 대주주로 있는 대웅제약의 지금 이 기업 있죠.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션이었나요? 그지? 네, 에볼루션이 아니고 에볼루스의 대주주로 돼 있어요. 메디톡스가. 그래서 휴젤 보고 증인으로 그 에볼루스 CEO를 가지고 그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소송전에서 좀 유리하게끔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휴젤은 그동안의 성장률은 좀 견조한 성장을 좀 보였어요. 매출액은 연평균 12%씩 증가, 영업이익은 14%씩 증가. 저희 회원분들,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성장률이 높습니까, 이게? 이런 종목 거의 없어. 저희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뭐 고성장은 아닌데요. 수익성은 좀 좋은데, 그게 그런 성장률이 이제 고성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은, 분기 실적은 이번에 좀 양호하게 좀 나왔네요. 1분기 때는 지난해가 워낙 높은 기저가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은 역성장했지만은, 2, 3, 4분기는 좀 좋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실적 성장이 아주 좋게 됐습니다. 야, 휴젤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소송전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거 좀 타격이 좀 심하겠네요. 미국 진출도 좌절되고, 일단 엄청난 위약금 물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난해 실적 보면 매출액이 13% 오르고 영업이익은 16% 증가, 당기순이익은 60%가 증가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 증가가 아니, 괜찮네요. 네, 지난해 낮은 영업 그 순이익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순이익 성장 폭이 좀 커졌습니다. 이거 기저 효과죠. 네, 기저 효과입니다. 그래서 66%가 일단 증가를 했다. 실적을 좀 매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톡신하고 필러하고 웰라주 뭐 이런 것들을 뭐 같이 제품을 일단 넣고 이거 잘 노출을 안 하네요, 얘들이. 톡신이면 톡신 매출이 얼마다, 필러면 필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노출해야 되는데 얘들이 전략적으로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단 이걸 다 합쳐놓고 그냥 제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단은 네,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은 47%인데 이게 16%가 증가했고 수출 쪽이 18%로 다소 약간 좀 앞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제품에 대한 필러하고 톡신 매출액은 17%가 증가했고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밖에 매출 비중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 전체 매출 18%가 증가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볼게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뭐 이런 좀 견조한 흐름세가 나올 것 같다. 1분기 때가 특히 좋네요. 매출액이 24% 증가, 영업이익은 41%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연평균이 이제 중요하죠. 연평균 성장률이 휴젤은 매출액이 17% 증가, 영업이익은 20% 증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성장률이 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대웅제약 볼까요? 대웅제약은 연평균 성장률
영업이익으로 볼게요. 12% 성장. 메디톡스는 그보다 좀 높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7% 성장. 연평균 17%, 메디톡스, 대형제약 12%, 휴젤 20%. 휴젤이 제일 높네요. 앞으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성장률을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니까 성장률 비교하고 이제는 중요한 건 이제 주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EPS는 연평균 14%의 성장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업계에서의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적정 PR이 25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성공은 했어요. 증권가의 꼬심, 휴재 성공은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 위치입니다. 오늘도 한 2%가 올랐는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게 PR이 25가 합리적인 거냐. 연평균 EPS는 1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가 증가해요. 영업이익으로 한번 계산하더라도 목표 PR이 다소 좀 높게 추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송전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목표 PR을 20 이상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것도 또 증권가가 또 시장에다가 휴젤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프리미엄을 좀 부여한 것 같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프리미엄을 부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보톡스 빅3 종목은 투자 가치가 없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가가 크게 폭락한 뒤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가격이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물건을 띄워와야 돼요. 주식도 아무리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안 좋은 것도 다 팔 수 있습니다. 가격만 싸면. 이 세상에 못 팔 물건 없어요. 싸기만 하면 다 팔아요. 개똥도 약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다 팔 수 있어요. 대신 가격. 그래서 유통업자 장사꾼이기 때문에 도매가에 물건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이거는 사기 종목 같고요.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지금 목표가고 지금 현재 PER도 60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대웅제약도 이거는 물건을 싸게 떼어올 수 없는 전혀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현재 주가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가는 PER 지금 11.3인데 11.3 11.3이면은 성장률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예요. 대웅제약은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 주가가 오르면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넘어가겠죠. 휴젤도 저는 이 종목 물건 띄워가지고 어디다 대고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적정 가격이 됐던 좀 약간 좀 비싼 것 같아서. 그럼 저라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시장에다가 유통을 시킬까요? 제가 장사꾼이면은 저라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적정 주가에 매도를 할까요? 자, 휴메딕스를 갖고 왔습니다. 휴메딕스를 추천한 증권가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그냥 소개예요. 그냥 소개.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판단하면서 야, 그동안 이제 증권가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던 종목들과 증권가에서는 좀 입을 다물고 있는 추천하지 않고 유망주라고 떠들지 않는 종목 이것과 이제 비교하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얘네가 이제 휴원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휴원수에서는 이제 톡신 보시면 이거 톡신 있죠. 그러니까 상품이 돼 있죠. 얘들이 직접 제조를 한 게 아니라 그 최대 주주인 휴원수가 이제 톡신을 만드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물건 이제 받아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 필러는 직접 제조를 해요. 그래서 이 필러하고 톡신하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성형외과, 피부과에다가 패키지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얘들은 이제 제조는 히알루론산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히알루론산에 만들기 위한 원료를 다른 데서 사오는 게 아니고 원료 자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은 거죠. 기술력도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그 필러, 이걸 가지고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필러를 만들고 또 이것을 또 관절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관절염 치료제까지 쓰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뭐냐면은 우리가 피부에서 자체 합성을 할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아기들은 한 100 정도 합성한다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합성률이 한 50%대로 혹은 3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히알루론산은 이게 수분이거든요. 자기 몸에 3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흡수를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내가 이게 탱탱해지는 게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볼살이 탱탱해지는 게 좀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은 별도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채워 넣는 그런 거죠. 이게 필러죠. 그래서 보통은 보톡스 같은 경우는 미세주름, 눈가 뭐 미간 이런데 미세주름 쪽에다가 보톡스를 쓰는 거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팔자주름 같이 깊이 패인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로 씁니다. 그래서 용도가 사실상 약간 좀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뭐 의약품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필러, 히알루론산 가지고 필러도 만들고 전문 의약품도 만들고, 이거는 저만제입니다. 안과 용제. 히알루론산은 이걸 만들고, 자,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바로 이제 히알루론산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좀 됐습니다. 관절염 치료제도 그걸로 만든 거. 톡신은 다른데 휴온스에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보여준 연간 실적 성장률이 매출액이 21%, 영업이익 38%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여준 실적이 지금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보다 가장 높아요. 이 종목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게 어쩌다가 나온 실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실적이 고가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는지 그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과거에는 그 국내 쪽에서만 일단 내수 시장만 노렸는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 1분기 때는 이제 남미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브라질이고, 그리고 작년도 3분기에는 중동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확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실적 성장의 배경은 지금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이 된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의료 관광을 하면서 시술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 있고, 또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때문에 또 시술 환자가 좀 많았다라는 거,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필러가 마진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필러의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필러의 수출이 왜 중요하냐? 해외 필러의 판매 가격이 국내 대비 2~3배가 더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최근에 해외 진출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수출 지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 CIS,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그리고 또 중동, 아무튼 이런 쪽에 신규 진출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수출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래서 분기 실적을 좀 최근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116%, 그러니까 매출액은 3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16%가 증가하고, 자, 매출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수출액이 증가하니까 이런 거고, 이건 이제 일회성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출액이 확대가 되니까 그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는 공장의 유지보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공장 가동을 잠깐 이제 멈췄습니다. 원료 공장을. 그런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 유지보수 이후에는 다시 공장 가동을 본격화하니까 상관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 볼게요. 매출액은 2023년도 2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43%가 증가한 것은 국내보다 마진율이 좋은 필러를 수출을 했는데 그게 국내보다 해외 쪽은 두세 배가 더 비싼 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난 거죠. 이게 그쪽에는 이제 두세 배가 비싸더라도 그쪽에 유통업자들한테 또 수익을 또 쉐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띄어줘도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휴메딕스가 지금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EPS 좀 보겠습니다.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11%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게 호재예요. 자, 당기 순이익은 25%가 올라갔는데 왜 분기 주당 순이익은 11%밖에 안 올라갔느냐? 이거 가지고 왜 호재냐? 자, 휴메딕스가 과거에 이제 전환사채를 좀 발행한 게 있어요. 전환사채가 전체 주식수의 한 15% 정도 물량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인데 작년도에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휴메딕스 보면은 주가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전환사채가 다 쏟아졌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전환사채가 3분기까지 한 10만 주 남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모두 소진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꾸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즉 그런 그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이제 주가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데 왜 주당순이익은 11%밖에 못 증가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래요. 예. 그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업의 악재는 오버행 이슈, 뭐 주가 올라가려면은 뭐 그냥 주식으로 다시 다 전환돼가지고 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휴메딕스의 악재가 사라졌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만약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과거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왕짜증이겠지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자, 부분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수출액이 증가율이 45%가 증가했어요. 내수는 24%밖에 안 되고 아직 수출 매출 비중이 16%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잠재 성장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뭐 마진율이 좋은 수출 쪽에서 45%, 뭐 국내보다 한 2배가 더 올라갔네요. 국내도 높은데. 그렇죠. 자, 필러 수출액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추이가 분기별인데 2022년도부터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앞으로도 또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니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성장이 나왔고 이미 2024년도도 한 이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재무적으로 구조적 이익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얘들이 이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비용, 특히 이제 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는 게 사용 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이때 나왔던 감가상각비들이 소멸됩니다. 장부상에서 사라져요. 자, 이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익이 반대로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증가합니다. 전체 지금 휴메딕스의 고정비 비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급여가 제일 높고 그 뒤에 감가상각비가 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휴메딕스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감가상각비는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좀 약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이익 성장이 크죠. 자, 수출액 증가와 감가상각비가 하락하니까 매출 성장률에
2배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좀 보이게 됩니다. 성장률이. 좋네요.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이익 성장,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죠. 해외 진출에 따른 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매출 성장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이 나온다. 자, 성장률만 비교했을 때 휴젤과 그쵸? 휴젤의 20%, 대웅제약의 12%, 메디톡스의 17%보다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가격이죠. 가격. 아까 모든 종목들은 성장률보다 가격이 더 비쌌어요. EPS 33% 성장이 일단 전망이 되는데, EPS 성장률이 33%다. 그러면 아까 대웅제약은 뭐야? 이거보다 더 높았죠. 휴젤도 높았고 메디톡스도 높았죠. 메디톡스는 택도 없는 가격이 나왔죠. 자, 휴메딕스의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49,7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면 지금 79%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49,700원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죠. 이것을 PR로 환산하면 15밖에 안 돼요. 성장률 대비 절반 가격을 매겼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가격을 매겼잖아요. 메디톡스를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장률 17%밖에 안 되는데 성장률의 무려 몇 배 지금 적정 PR을 적용했죠. 대웅제약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 12%인데 그보다 더 높은 19를 적용했죠. 휴젤 성장률은 20%인데 그보다 더 높은 25를 적용했죠. 근데 휴메딕스는요. 정반대요. 성장률의 절반 가격을 매겨놨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상승률이 79%나 된다. PR이 헐값이니까 그래요. 엄청 싸니까. 제가 장사꾼이고 유통업자면은 저는 휴메딕스를 유통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으로 제 마진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50% 이상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실적이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33이 아니라 한 27, 25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목표 PR을 이거보다 더 낮게 잡아가지고 가령 12로 잡았을 때 44, 13으로 잡았을 때 이거 55. 너무 낮죠? 음식료 기업도 아니고 15가 뭡니까? 예. 음식료 기업 제약 뭐 이런 것들이 보통 14인데 이거는 성장률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이거 절반 가격 주면은 이거 굉장히 싸게 적정 주가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떡이 큰가 낮은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 있는 이 불쾌하고 불편한 종목들 요거는 제가 장사를 할 자신이 없어요. 이걸로 제가 돈 벌 자신은 없습니다. 휴메딕스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평가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회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9시에 제가 신규로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할 종목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 사업하고 의약품 사업도 하고 또 피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수출 지역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은 연평균 성장률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뭐 공영방송도 아닌데 막 죽여줍니다. 매출 성장률이 그동안 5년 동안에 32%씩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보세요. 연평균 60%씩 증가했어요. 진짜 죽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뭐 2차 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실적은 어떻게 됐다? 매출액이 34% 증가, 영업이익 38% 증가, 당기순이익은 73%가 증가했습니다. EPS는요, 무려 82%가 증가했어요. 이게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장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업이 현금이 엄청 많습니다.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 부자예요.
현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 더해졌겠죠. 2024년도 성장도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보면은 일단 이 기업은 수출 지역 확대 때문에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미 수출액이 연평균 54%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네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내수 시장도 연평균 26%씩 증가했는데 수출 성장률도 54%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과거 2018년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6%씩이나 불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2024년도 진짜 실적 성장하느냐? 자, 지금까지 수출액이 이렇게 좋았는데 2024년도 신규로 진출하는 곳 호주, 멕시코, 대만, 동남아, 칠레에 신규 수출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적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내수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출액이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출 지역 확대로 성장이 유력시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성장 보세요. 30%, 20%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영업이익이 24%씩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자, 순이익 볼게요. 연평균 26%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예고가 돼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률보다 낮은 18배를 적용했을 때 지금 2023년도 작년도 실적에도 좀 못 미친 주가고요. 2024년도가 되면 78%의 상승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PR은 과거에 대비 지금 바닥에 나와 있죠. 중간값인 PR 18배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성장률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런 종목을 포트에다가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중률, 상승 적중률.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마이너스의 손절 매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 투자를 해야지 매년 이런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근접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단타를 칠 이유가 없죠. 치더라도 이 종목 만약에 물리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업계에서 이제 지수 상단을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한 요 정도로 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상단을 요 사이로 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지수까지 오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프로그램 매물이 막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지수 조정이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아까와 같은 그 실적이 좋고 싼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겁내지 마시고 조금 더 비중을 그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씩 더 사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회원 여러분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